엔비디아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실적을 발표했죠.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와서 사상 최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시장은 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또 실리콘밸리 대표 투자자도 피터 틸이 잇따라 엔비디아 지분을 처분하면서 AI 거품론 위기가 고조됐었는데요. 그런데 다음 위기의 뇌관은 그림자 금융인 사모대출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모대출이 어떤 건지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계속 맞습니다. 이쪽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네. 지금 AI 거품론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지난주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네. 주가가 내린다에 베팅을 해서 큰돈을 번 영화 빅쇼트로도 널리 알려진 마이클 버리라는 인물 때문에 AI 거품론이 일파만파 퍼졌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렸었는데 네. 지난달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엔비디아 주식을 전량 매각을 했고요. 이번엔 페이팔 창업자이자 팔란티어의 공동 설립자이면서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표 투자자인 피터 틸도 엔비디아의 주식을 전량 매각하면서 AI 거품론이 더 커졌습니다. 네. 다행히 말씀처럼 지난밤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 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오름세로 바뀌긴 했어요. 네.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젠슨 왕 CEO가 AI 거품론을 일축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당분간 AI 거품론은 계속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거품론이 거세진다, 계속 커질 것이다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금융시장에 신용부도 스왑라고 하는 파생 상품이 있습니다. 네. CDS라고 많이 불리는데 이 CDS는 특정 기업이나 국가가 발행한 채권의 부도 위험을 금융기관끼리 거래하는 상품을 말하는 거예요. 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채권을 발행한 곳이 혹은 대출을 받은 기업이 빚을 못 갚을 경우를 대비해서 들어놓는 보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오픈AI가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근데 오픈AI가 돈을 못 갚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이 채권이나 대출의 만기까지 정기적으로 우리가 이자 성격의 프리미엄을 주겠다. 대신에 만약에 부도가 나면 그 프리미엄을 받는 곳이 대신 갚아준다. 이런 계약을 다른 금융기관이랑 맺는 겁니다. 보통은 그림자 금융 영역에 있는 비은행 금융기관, 헤지펀드들이 많이 사고요. 네. 그러면 이 헤지펀드가 그 채권의 만기까지 따박따박 프리미엄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픈AI가 네. 빚을 갚지 못한다. 예. 그러면 이 헤지펀드가 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감이 커지게 되면 이 프리미엄이 비싸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CDS 프리미엄이 위기의 가늠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오라클, 그다음에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2년 만에 최고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요.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금융시장의 판단이고요. 네. 그렇다 보니 새로운 구조로 위험을 분산하는 신용파생 상품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왔어요. 어떤 또 상품인가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을 예측을 해서 말씀드렸던 CDS를 대규모로 판매했고 그래서 그나마 손실을 줄였던 게 도이체방크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CDS는 개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위험을 분산하는 게 목적인 상품입니다만 네. 충격이 오면 사실 시장에서 부실을 전염시키면서 위기를 증폭하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게 파생 상품의 어떻게 보면 무서운 점인데 그렇죠. 근데 이 도이체방크가 이번에는 합성 위험 이전 SRT라고 하는 비슷한 파생 상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좀 말이 어렵죠.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예. 말이 어려운 것처럼 이 상품은 CDS보다 더 어렵고 복잡한 상품이에요. 그렇군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네.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AI 산업의 대출 채권을 한 곳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쪼개서 그 네. 포트폴리오에서 리스크의 일부분만 떼어내서 외부 투자자에게 파는 방식인 거예요.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여튼 네. 쪼개고 다시 판다. 네. 이게 역시 헤지펀드가 큰 손이고요. 사실 이 SRT 같은 파생 상품 판매가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고 또 반드시 위기를 불러온다고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여하튼 거품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건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거품론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금융 위기까지 우려되는 아직 우려이긴 합니다만 네. 다만 미국에서는 사모대출에 대한 경고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이게 다음 금융위기의 진앙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건데 네. 사모대출은 은행이 해주는 대출이 아닌 사모펀드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이 해주는 대출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의 건전성 규제가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후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대출 수요는 늘어나는데
규제가 은행이 강화됐으니까 대출을 그렇죠. 안 해준다. 은행이 몸을 사리겠죠. 네. 네, 그러면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새롭게 돈을 꿀 곳을 찾아야만 합니다. 네. 그때 헤지펀드 같은 투자회사나 자산운용사가 나선 거예요. 우리가 돈을 꿔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자금 조달 시장으로 급격히 덩치를 키운 게 바로 사모 대출 시장인데요. 네. 지난 9월에 자동차 대출 업체인 트라이컬러 홀딩스라고 하는 곳과 네. 자동차 부품 업체인 퍼스트 브랜즈라고 하는 곳이 잇따라 파산하면서 이 사모 대출 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네.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 중소 중견기업들이 이 사모 대출을 통해서 급격하게 외연을 급속도로 확장을 했었는데 네. 그 규모가 한 2조 달러 정도 된다고요. 우리 돈으로 치면 3천조 원 정도 되는 건데 지난 10년째 덩치가 한 3배 정도 커졌습니다. 미국에만 70에서 80%가 쏠려 있는데 그 부실이 터질 수 있다. 이런 우려인 겁니다. 어디에서 부실이 터질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일단 사모대출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 깜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중앙은행이나 규제기관이 열심히 모니터링을 하고 또 통제도 하고 있는 은행의 대출 시장이라는 다른데요. 개별 대출의 조건, 그다음에 담보의 구조, 그다음에 차입자의 재무 정보, 그다음에 손실 인식 방식, 이런 실질적인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 밖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라이컬러 홀딩스나 퍼스트 브랜드는 이걸 악용해서 네. 담보를 중복으로 잡거나 아니면 재무 정보를 조작하거나 그래서 투자자가 이걸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사기 행태를 보였다고 해요. 이건 완전 사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모대출을 바퀴벌레에 빗대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이면 보이지 않는 엄청 곳에는 많다는 거잖아요. 더 많은 바퀴벌레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하튼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이고 부실이 생겨도 겉으로 드러나서 이걸 시장에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게 매우 늦다는 건데 문제는 이 AI 산업에서도 사모대출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AI 산업에서 사모대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AI용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임대 사업을 하는 코어위브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어떤 회사냐면 엔비디아에서 GPU를 사서 AI용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축한 AI 컴퓨팅 파워를 오픈 AI 같은 회사에 이제 테이크 오 페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파는데요. 네. 테이크 오 페이는 사용 여부랑 상관없이 계약을 하면 그 계약 기간 동안은 일정 비용을 지불하겠다라는 내용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오픈 AI 입장에서는 큰 돈을 들여서 데이터 센터를 짓지 않아도 되고요. 네. 코어위브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좋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자기 돈이나 외부 투자금을 유치해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담보로 사모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다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덩치를 급격하게 확장을 한 건데 네. 코어위브는 사실 지난주에 내용 연수 감가상각 이슈로 한번 등장을 했던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3년에서 6년으로 늘린다. 맞습니다. GPU를 사게 되면 장부에 이걸 유형자산으로 기입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돈은 감가상각으로 그러니까 내용 연수만큼 매년 영업이익에서 떨어내는 방식을 써야 그렇죠. 되는데 네. 1년에서 2년이면 주기가 바뀌는 GPU의 내용 연수를 3년이 아닌 6년으로 적용해서 네. 회계상의 손실을 엄청나게 줄였다. 이런 지적을 받은 바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럼 코어위브가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줄 정도로 아주 몸집이 큰 회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코어위브만 그랬다고 하면 그런가 네. 보다 할 텐데 네네. 최근에 빅테크들도 사모대출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메타가 최근에 신생 투자 회사인 블루아울 캐피탈이라고 하는 곳과 네. 루이지애나에 있는 하이페리온 데이터 센터 캠퍼스를 짓는 2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위한 합작사를 설립을 했는데요. 네. 이게 자금 조달 구조가 매우 독특합니다. 네.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주인은 메타가 아니에요. 블루아웃 캐피탈이 운영하는 펀드가 이 합작법인에 70억 달러라고 하는 현금을 집어넣고 지분 80%를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주인은 블루아웃 캐피탈이라고 하는 그러네요. 거죠. 블루아웃 캐피탈은 그 돈을 세계 최대 채권 펀드 운용사인 핌코 같은 이 채권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사모증권을 통해서 조달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발행 금리가 6.58%니까 꽤 고금리거든요. 네, 금리도 금리지만 이게 역대 최대 규모의 사모대출로 기록이 됐습니다. 네, 그럼 메타는 뭘 하냐? 네. 한 13억 달러 정도 들여서 건설하고 있던 부지, 그다음에 건물 일체를 현물로 출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율도 딱 그만큼 20%에 불과한데요. 네. 그래서 향후에 데이터 센터가 완공이 되면 임차인으로 사용을 하면서 이 합작법인에 임대료를 지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합작법인은 그 임차료로 투자자들에게 이자나 배당을 하고요. 네. 근데 겉으로는 메타가 임차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계약을 조기 종료할 경우에 당연히 투자자는 손실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투자자의 손실을 메타가 모두 보증한다. 이런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인데 맞습니다. 책임을 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회계상으로는 임차인이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메타가 부채를 보증하는 사실상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메타 입장에서는 돈 몇 푼 들이지 않고
또 회계장부에 빚을 올리지 않고도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손에 넣은 셈인 건데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 거래를 두고 복잡하니까 프랑켄슈타인 파이낸싱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이렇게 비슷하게 메타처럼 운용하나요? 메타뿐만이 아니고 많은 기업들이 활용을 하는데 뭐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를 넘어서겠다면서 xAI라는 기업을 설립을 했잖아요. 네. 거기를 통해서 그록이라고 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xAI는 빅테크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여하튼 이걸 위해서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짓고 필요하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엔비디아의 GPU 30만 개를 구매하는 데만 180억 달러, 우리 돈 26조 원의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막 덫을 올린 이제 시작했는데 그렇죠. 이제 시작한 엑세이기 때문에 그 돈을 빌릴 수가 없겠죠. 네. 그럴 만한 덩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폴로라고 하는 사모펀드를 통해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고요. 이 특수목적법인이 GPU를 대신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엑세이는 그 칩을 돈을 주고 임대하는 구조인 거예요. 비슷하네요. 메타 사례와 매우 비슷하죠. 네네. 칩을 사는데 필요한 돈은 사모대출을 통해서 조달을 하고 빌려 쓰면서 돈을 내면 그 돈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으로 돌아가는 구조인 겁니다. 엑세이의 입장에서는 빚을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GPU 가격이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재무적 충격도 투자자들이 부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그 트라이컬러 홀딩스는 뭐 저도 그거는 사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면 뭐 이 정도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 뭐 메타나 xAI가 뭐 트라이컬러 홀딩스나 퍼스트 브랜드처럼 사기를 치진 않겠죠. 그랬다가는 기업이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남의 돈으로 뭐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는 걸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사실 빅테크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기도 하거든요. 가뜩이나 그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그걸 다 은행에서 조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채권을 발행하자니 재무지표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리스크 근데 사모대출을 활용을 하면 돈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리스크까지 줄일 수 있으니까 사실 와이낫인 겁니다. 문제는 레버리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 레버리지. 당연히 은행 대출이나 채권 발행보다 이자를 많이 줘야 되기도 하고요. 그래야 높은 수익률을 내는 사모펀드가 돈을 꿔줄 테니까요. 근데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나온다고만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현금 흐름이 뭐 끊긴다 혹은 부족하다 그러면 이게 도미노 무너지듯이 연쇄적으로 빅테크 투자회사 이렇게까지 신용 위험이 전염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레버리지가 높아진다라는 뜻이고요.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지는 예상대로만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위험한 건데 결국 돈을 잘 벌 수 있느냐 아니냐. 맞습니다. AI 산업이 지속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 AI 거품론의 본질은 엔비디아가 오픈 AI 투자하고 오픈 AI가 뭐 그 돈으로 다시 엔비디아의 GPU를 사고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순환 거래라고 하는 구조인 거예요. 뭐 누구 돈으로 샀냐 이런 문제인 건데 결국 내 돈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뭐 내 돈 들이지 않고 고금리의 사모대출을 끌어다 투자하는 거 사실 이것도 아니에요. 과연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결국에는 누군가가 그 자금에 거기에 필요한 돈을 대야 되는 건데 사실 지금은 빅테크가 시장을 선점하려고 경쟁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이고 돈이 부족해서 사모대출까지 끌어다 쓰고 있는 상황인 건데 사실 그 거품을 타고 엔비디아가 큰 돈을 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AI 거품론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만 맞습니다. 거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 거품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는 돈을 벌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는 그 거품에서 필요한 이자, 배당 이런 돈들을 과연 누가 줄 것이냐. 이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고레버리지 구조가 지속 가능하려면 이 레버리지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실질적인 수익이 나와야 되는 건데 사실 오픈 AI가 실적이 좋지 않은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테고요.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답은 아직까지도 누구도 선뜻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더구나 레버리지가 높으면 자그마한 충격에도 금방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AI 산업 투자를 두고 하우스 오브 카드다. 그러니까 종이로 카드를 세워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뭐 우리나라 말로 치면 사상 누각 같은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엔비디아의 실적이 AI 거품 논란을 종식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이렇게 AI 거품론 이야기 들었는데 AI 거품론이 거품인지
진짜 AI가 거품인지 지켜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3프로 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뮤지컬 마이클 잭슨 중에서 Man in the Mirror 들려드리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